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유출되면 중국이 두렵다. 2. 미국은 호주의 한국 무기 구매하기 조작하다. 미국과 나토가 한국에 대규모 군사를 배치해 중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군사력 순위 세계 2위라지만 세계 1위인 미국과 최강 연합군인 나토군 여기에 최첨단 무기 기술력 최강자인 한국이 힘을 합쳐 한국 서해에 대규모 군사 및 최첨단 무기를 배치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던 중 나온 폭탄 발표라 중국은 더욱더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향해 경고만 하던 중국이 이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가 최근 대응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중국을 위협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만에 이어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얼마 전 극비 문서가 유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나토군이 한국 서해에 대규모 군사 및 무기를 배치해 중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서해나 주장 삼각주 광둥성 중부를 흐르는 주장 하류 지역에 기뢰 매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사령관 빅터 도나오는 이달 미 해군연구소 USNI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런 제안을 하며 이는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라며 중국 해군은 대응 방법이 제한적이고 주로 항구나 해안 근처의 지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무명평론가 후 사령관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중국을 외교적 협상으로 이끄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이며 공격적인 기뢰전이 이를 달성하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용 효율적인 기뢰전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고급 전투 역량을 갖추는 동안 중국의 해상 통제를 억제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에 기뢰 설치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이제는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CNP에 기뢰 매설은 중국 함정과 상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못된 대응책이라며 그러한 전술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보다는 중국군의 대응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해군은 미국 선박들이 지나다니는 수로에 기뢰를 매설해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라며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한국이 힘을 모아 수중 발사 극초음속 무기를 서해에 배치할 전망입니다. 미국 해군은 이르면 2022년부터 이 VPM의 육군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공용 극초음속 활공체 CHGB 카먼 하이퍼 글라이드 바디를 탑재할 예정이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수중 침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이용해 보하이만, 즉 중국의 코앞에서 베이징을 6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도 대규모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한국의 무기는 바로 레이저 발진기를 적용한 레이저 무기입니다. 꿈의 기술로만 여겨졌던 레이저 빔을 한국의 한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빔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으며 별도의 탄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되면 저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요격 장치 등 이동 중인 목표물을 지속 조준 및 발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첨단 기술들을 대거 적용해 신개념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원으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입니다.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한국의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핑계 삼아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몰린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앞으로 5년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단순히 풍토병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도 중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차이 당서기는 공산당 베이징시 13차 당대회 보고에서 앞으로 5년에 걸쳐 전염병 예방 통제 정상화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끈질기게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베이징 인근의 생산 공장들은 대부분 한국 기업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대다수를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베이징 인근 창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과 LG, SK의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남부 지역도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과민 반응하며 강도 높은 도발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1위와 나토 그리고 한국이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 미국, 나토, 한국연합과 손을 잡고 독립해 한국에 편입하려는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면적은 43,000km로 한국에 편입될 경우 한국의 국토가 순식간에 50%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으며 조선 말기부터 우리 민족이 이주하여 개척한 지역으로 북간도라고 불리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2년 옌변 조선족 자치주가 설치되었으며 1955년에는 돈 화현과 합병되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개칭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군의 주력으로 그리고 중공군에게 참전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위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일성 개인을 위해 숱한 피를 흘렸는데 1952년 설립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전후 1955년 조선족이 극히 드문 둔하가 편입되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격화된 것입니다. 둔하의 편입은 조선족 자치주를 약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소수민족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린 것입니다. 하지만 연변은 여전히 누가 봐도 제2의 한국인입니다. 연변 자치주 곳곳의 가게들을 보면 간판에 한국어를 위에 쓰고 아래에 중국어를 병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판에 한국어를 써넣지 않으면 가게가 허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연변에서 장사조차 할 수 없죠. 미국, 나토, 한국연합의 대대 중국 군사적 압박 시기에 맞춰 연변 자치주가 독립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은 역사상 최악의 국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독립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가장 왼쪽 지역의 위구르족과 티베트, 북부지방은 몽골, 남부지방은 하이랜드와 칸토나, 코, 메스 아일랜드 등으로 쪼개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무력으로 삼켰던 홍콩도 다시 독립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10여 개의 국가들로 쪼개지게 되면 중국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연변 자치주와 함께 가장 먼저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바로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 북서 지방입니다. 위구르족의 독립 움직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류인 한족과 다른 아랍인 외모를 하는 위구르족은 종교, 문화,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중국인과 이질적이며 1759년 청나라 지배받기 시작한 이래 42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을 벌였고 1865년에는 봉기로 잠시 독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국공내전의 틈을 타 1933에서 1934년, 1943년, 49년 독립국인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건립했으나 1949년 완전한 중국의 지배 체제에 편입된 위구르족들은 이후에도 무장 분리 독립 운동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TIM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위구르족 모두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를 동원했고 인권 탄압은 물론 수많은 위구르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을 바꾼 터키가 중국의 2인자와 3인자인 리커창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과 접촉했고 독재자인 시진핑의 세력이 빠른 속도로 약화하는 한편 시진핑과 사상이 180도 다른 리커창이 정권을 장악하려 하자 위구르족이 터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독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커창이 시진핑을 몰아내고 정권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시대 중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연변 자치주와 위구르족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지역을 사수하는 것으로 미국 및 서방국들과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을 성사한 한국 방산업계를 두고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에선 연일 한국 방산업계가 향할 다음 목적지에 대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특히 다수의 해외 군사 매체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은 바로 최근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천문학적인 군연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호주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미국 군사전략 매체 워 온더록스 오어 온더락스에서는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동안 내세웠던 슬로건인 매우 이례적인 외교 반보적 분석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올해 초 호주와 30대의 K9 자주포와 15대의 탄약 보급 차량을 건설하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군사 계약을 체결하여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호주의 주요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펀스 역시도 최근 한국 국방부 대표단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형 장보고1 재래식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현재 호주가 오커스의 원자력 잠수함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방위 공백을 완벽하게 보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그 때문에 현재 이들 매체에선 한국 방산업체가 장갑차를 넘어 호주와 더욱 긴밀한 협력의 가능성을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랜드 400 사업은 사막평야 습지 산악지형 등 호주의 다양한 환경에서도 모두 원활한 운용이 가능한 기체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방산 사업으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레드백은 쟁쟁한 선진국 방산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현재 독일 링크스와 최종 후보에 올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 마지막 결정을 앞둔 상황인데요. 그러나 레드백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링크스를 개발한 라인메탈은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유명 방산업체였기 때문에 비관적인 전망이 지속해서 언급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와 체결한 역대급 방산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많은 러브콜이 속출하기 시작하자 그간 오직 독일산 무기의 전통성만을 내세워오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반대해왔던 호주 정치권 내 일부 의원들조차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한국이 호주 국방부에 새롭게 제안한 도저히 거부하기 힘든 충격적인 조건들이 공개가 돼버리자 현재 한국과 호주의 엘랜드 400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독일은 엄청난 당혹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현재 K9 자주포와 레드백으로 호주의 방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인 한화가 돌연 호주군의 위성 인터넷 사업에까지 전격 진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최근 한화시스템과 한화디펀스 등이 글로벌 우주 인터넷 선도기업인 원업과 손을 잡고 글로벌 군용 우주 인터넷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었죠. 한화시스템은 최근 영국 판러버 에어쇼 2022 분연장에서 3사가 호주군 위성 인터넷 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고 호주군 위성 인터넷 사업 참여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한화시스템이 차량용 위성통신 단말 솔루션 공급 및 체계 통합을 맡았고 한화디펀스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등과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군용 항법 시스템 체계 개발과 정밀 위치 추적 단말 시스템 개발을 맡았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적외도 통신위성을 발사한 기술력으로 유명한 원앱은 현재 그들이 보유한 428개의 위성을 내년 하반기까지 총 648기로 확대해 한화시스템과 원읍이 제공하는 적외도 위성통신 안테나를 결합해 호주군의 다양한 군용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호주 전역의 적외도 촬영이 가능한 군용 위성 장치가 결합한 K9 자주포와 레드백이 탄생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게다가 이는 당장 국내 방산업계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가능한 분야이고 현재 사우디와 폴란드 등 위성 인터넷이 있어야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응용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한화그룹은 이처럼 미래 방산업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만들어줄 연계체계로 알려진 우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원업에 무려 3억 달러, 약 3조 9천억 원을 투자해 위성, 제작 및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협업 등을 이룩해내 상당한 시너지를 내왔고 2020년 6월에는 수천 개의 위성과 지상기지국을 직접 연결해주는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선점을 위한 영국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해 한화 페이저를 설립하여 현재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설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글로벌 위성통신 업체들의 엄청난 군사적 활약이 두각된 가운데 이런 한화의 선택은 향후 호주 사업을 넘어 글로벌 방산업계의 미래 지각 변동에 엄청난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호주 국방부가 거절하기 힘든 조건들로 무장해버린 한국 방산업계의 호주 웰&드 400 수주 가능성은 대폭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독일의 방위산업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일까지 발생하며 한국의 이런 수주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독일은 폴란드가 개량을 맡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여러 자잘한 이유를 들며 약속 기한을 넘긴 이후에도 한참이나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2020년까지 인도가 완료됐어야 할 레오파르트 2의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PL 128대 중 겨우 20여 대만을 폴란드에 전달했을 뿐이었죠. 심지어 그마저도 이들 전차들의 차체에 매우 심각한 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기술 이전에 문제가 생겨 폴란드에서 자체적으로 개조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폴란드 이외에도 해외로 수출된 다른 레오파르트 2개량형들에서도 균열들이 발견됐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라인메탈 측에서 다급히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내놔 더욱 큰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에서 이를 두고 특히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에선 그간 글로벌 군사 강국이라 손꼽혀왔던 독일 측의 추태에 대해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에만 의존하여 독일 정부가 막무가내식 군축과 경제개발에만 매달린 결과 독일의 방산 역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뒤늦게 군비 증강을 표명하고 군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히곤 있지만 하루아침에 지난 수십 년간의 군사적 공백을 메꿔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독일과는 반대로 앞서 언급한 군사 전문 매체들에선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군사력 증강 속도에 대해 향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이전과는 다른 이례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분석을 전해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전략 매체 워 온 더 록스 워 온 더 락스에서는 현재 호주와 폴란드의 사례와 같이 모두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이기에 사실상 미국의 안보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보수적인 관료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2015년 미 의회가 A사 레이더를 포함하여 4대의 항공기 통신 및 추적 기술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방위 산업 문제를 뒷받침하는 상업적 논리와 전략적 논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향후 미국이 과거와 같이 한국을 단순히 상업적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는 한국 방산업계를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의 방위산업 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중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현재 호주와 폴란드의 사례와 같이 모두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이기에 사실상 미국의 안보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군수물자 지원을 보낸 결과 미국 내 무기 잔고가 급속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만으로는 전 세계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를 예전처럼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국의 존재는 향후 미국의 안보 전략에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냉철한 분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레드백의 수출까지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글로벌 방산업계의 한국의 위상은 더욱더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의 무기고인 대한민국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핵무장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호주는 미국에 얻고 싶은 게 있어 결정을 인니처럼 지연하는 거. 좋든 싫든 미국이나 독일로부터 얻고 싶은 게 있어 호주가 저울질하는 거임. 미국이 고마워하긴 우러정쟁 끝나면
밥그릇 빼앗았다고 난리일 걸. 그리고 계약도 하이잭할 걸. 정치라는 미명으로 이를 그르치는 것이 호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레드백이 선정돼서 호주의 무기 체계를 갖추는데 좋은 선택이길 바랍니다.